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급락하자 매일매일 급박한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보다도 대출 규제보다도 더 엄청난 악재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급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팔고자 하지만 거래는 이미 끊긴 상황이고 실거래가보다 10% 이상 싸게 내놓지만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수장들이 경고하는 우리나라 가계대출과 집값 폭락은 과연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김종갑 의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토지 건축 투자 문의는 010-8443-006입니다. 오늘 2시 급박한 돌발악재. 대출 규제, 금리 인상보다 더 엄청난 충격. 자, 보시면 가계부채 금리 인상기, 집값 폭락의 영순이죠.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하고 집값 거품 이 자체가요. 하락장이 왔을 때 그냥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크게 조정할 가능성,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가계부채 집값 폭락 영순위 보시면 먼저 가계대출 현황을 보자고요. 국민소득 대비 무려 105.8%. 만약에 이 빚을 갚으면 GDP 빚을 갚으면 지금 개인은 빚밖에 안 남아요. 아프리카보다 못 산다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그냥 비교를 해버리면. 물론 이제 빚이 없는 나라는 없죠. 근데 너무 심각해. 세계 1위. 실질 대출.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자 대출, 그 다음에 뭐 사채, 또 개인 간의 빚 또는 전세도 사실상 빚이에요. 이런 것들이 포함 안 되는데 이거 포함시키면 160%로 어마무시하게 1등을 하죠. 기업을 포함하고 가계 기업 포함하면 220%로 역시 1위입니다. 상당히 무서워요. 그리고 취약계층의 대출이 증가한다. 이게 문제죠. 취약계층이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 바로 그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변동금리 80%. 1분위 하위 증가 1위. 뭔 말이냐? 하위층이 이제 1분위라고 그래요. 1분에서 5분위까지 있는데 1분위 하위 20%, 2분위 그 다음 20% 이런 식으로 최상위가 이제 5분위 20% 되겠죠. 보시면 하위, 즉 소득이 적고 자본금이 적은 분들이 빚 증가율이 너무 높다 이거예요. 악성 대출이 많아요. 무직자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의 평균 빚이 1억입니다. 1억. 2030 젊은 층은 집은 연끌을 하고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는 비투를 하고 자영업자 대출 끔찍합니다. 자영업 가구가 2020년 3.5억 1인당 한 가구당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한 가구당 3.5억이 빚을 지고 있어요. 이거 천문학적이죠. 뭐 우리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뭐 몇십억씩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빚이 너무 커. 그리고 증가율도 10.7%로 상당히 높아요.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 1위입니다. 거의 25%가 넘어가요. 선진국도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안 되면 무조건 장사를 시작하고 보는 거야. 시장 분석도 안 하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나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좀 아주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야 손실 보지를 않는다. 다중채무자 대출 증가, 다중채무자가 무려 423만 명. 사업 실패와 비투, 연끌 이게 원인이에요. 즉 1금융권에도 빚을 지고 2금융권, 그 다음에 사채까지 심지어는 이렇게 개인 또 빚, 카드 돌려막기 하듯이 이렇게 여러 곳에 채무를 졌다고 해서 다중채무자라고 해요. 그 대출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2금융권, 비은행 대출, 은행권이 아니면 더 위험하죠. 이 비율이 61.7%나 돼요. 423만 명 중에서. 전국 부동산 급락, 긴급 상황. 자, 경기도 광명도 3억 빠졌다. 지금 광명, 의왕, 웬만한 곳 기본이 3억씩 빠졌어요. GTX, 권역,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도 1억은 기본으로 다 빠졌습니다. 비싼 곳들은 4억까지 빠지고요. 지방도 1억 내외로 많이 빠졌어요. 서울에서 노동강, 금강구라고 하는 변방 지역도 5천만 원부터 1억 5천 사이로 많이 빠졌고 그 가격이 내놔도 팔리질 않아요. 왜? 매수세가 뚝 끊겨서. 보시면 시세 하락. 우선 대부분은 실거래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시세.
단순 시세만 보면 세종 마이너스 0.33%, 광양 마이너스 0.04%, 대구 마이너스 0.02%, 포항 마이너스 0.02%. 어떻습니까? 지금 점점 지방 할 것 없이 계속 하락이 확대되고 있죠. 서울 하락, 그럼 구체적인 아파트 몇 군데만 찝으면 월계 한진 한화 마이너스 1억, 레미안 월곡 마이너스 4억, 반포주공 1단지 마이너스 4억, 마곡 엠벨리 마이너스 2.7억,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있어요. 거의 1억에서 2억 사이가 제일 많아요. 경기 인천 하락, 광명역 서밋 마이너스 3억, 광명역 푸르지오 마이너스 2.2억, 인덕원 대우 마이너스 2.6억, 삼분술구 마이너스 2억. 역시 경기도도 1억에서 2억 사이 아파트들이 널려 있습니다. 즉 10% 20% 하락 매물들이 지금 막 늘어났는데도 매수세는 뜸해요. 지방 주로 세종하고 대구하고 이제 몇 군데 빠진 곳들이 있는데, 광역시도 지금 서서히 분위기가 안 좋죠. 자, 가락마을 6단지 마이너스 3.5억, 가옥마을 마이너스 3억, 새뜸마을 마이너스 2억, 이편한 범어 마이너스 1.4억. 이처럼 지방도 급락을 하고 있는 추세다. 집값 악재 세계 1위. 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대폭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냐면, 세계 1위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좀 좋은 게 1등을 해야 하는데 안 좋은 것들이. 보시면 한국 집값 사실상 세계 1위라고 나와 있죠. 실질 상승률이 올해 23.9%. 글로벌 이코노믹. 자, GDP 대비 집값. 그렇다면 이제 GDP 대비 집값이 가장 객관적이잖아요. 서울 도심이 1위. 냉정하게 서울은 이제 도시로만 따지면 대략 한 5위 정도. 서울 도심은 1위고 전국은 10위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이렇게 하고 비교했을 때 10위권 안에 집값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지금 집값이 비싼 거야. 왜냐하면 인구가 적은 나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21 집값 상승률. 자, 21년에 얼마나 많이 뛰었느냐? OECD 37개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뛰었고요. 경기도 이런데 2019년부터 뛰었고, 지방도 2020년부터 뛰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 뛴 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뛰었느냐? 자기 돈으로 했으면 다행인데 가계부채로, 자, 이 빚져가지고 집을 산 거예요. 영끌로. OECD 37개국 중에서 1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가 넘어가요. 집값 악재 세계 1위.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 그럼 이제 지금은 뚝 끊긴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OECD 37개국 중에 역시 1위예요. 더군다나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저출산 0.65명으로 꼴찌. 1인 가구만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 3인 가구가 더 좋잖아요. 집을 매입할 확률이 높으니까. 둘이 결혼하면 2명을 낳아야 하는데 0.65. 사실상 OECD뿐만 아니라 이건 웬만한 국가에서 꼴찌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도 1명이 넘어가요. 자영업자 비율 OECD 37개국 중에서 1위.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보다 골고루 이렇게 좀 많아야 돼요.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서비스업 등등등. 그런데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코로나 이 사태에서 상당히 취약해요. 정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주요 경제 수장들이 그래서 집값 폭락을 경고하는 겁니다. 주식, 환율, 집값 퍼펙트 스톰, 모든 악재가 동시에 터질 수 있다. 금감 원장이 경고하고 있고, 홍남기 수십 차례 경고했죠. 집값 시장 예측보다 큰 폭의 폭락을 할 수가 있다. 연일 폭락 경고. 경제 수장 홍남기. 자, 집값 급등, 가격 조정이 이어지면 폭락을 할 수가 있다. 정은보 금감 원장. 대내외적 리스크 위한 주식, 부동산 퍼펙트 스톰.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 미국의 테이퍼링, 중국의 헝다, 이런 문제들, 대외적인 문제까지 같이 합치면 도미노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대출, 집값 거품, 이게 원인이에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자산 과열,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자산 급등, 이런 것들 때문에 폭락 우려, 하나같이 폭락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금융 불균형, 지금 돈을 너무 찍어낸 탓도 있지만 이 집값하고 주가, 특히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 이거예요. 국민 소득에 비해서. 그걸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특정 곳에 쏠림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출 억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겠다.
금리에 올리겠다 이 말이에요. 대출도 여러분들 분양받은 것도 이제 집단 대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주열, 한은 종재, 집값 폭락 경고, 가계부채 누적 증가 충격. 가계부채가 지금도 1등이지만 상승률도 절대치도 1등. 주택 조정 가능성 높아져 가지고 대비책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준비해라. 하락폭 큰 곳과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은 곳. 이게 뭔 말이냐? 자,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어디가 많이 들떨어질까요? 어디가 많이 오를까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질문인 게 이거 데이터는 거의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올 겨울부터 쭉 빠져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름에 좀 반등했다가 내년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 다음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빠지든 내년에 빠져도 1년 이내입니다. 내년 하반기니까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12월이니까. 그러면 2, 3년 상승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이는데 올해든 내년이든 이제 새 정부가 들어갈 때부터 본격적으로 빠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누가 많이 빠지느냐? 좋은 곳, 비싼 곳이 많이 빠져요. 아니 들뛰고 안 좋은 곳들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니까. 이해가셨죠? 그런데 또 장기적으로는 달라요. 단기적으로 한 4년만 놓고 보면 비싼 게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비싼 거 잡으면 안 돼. 그런데 이제 꼭 잡겠다면 좀 싼 거 잡는 게 낫죠. 덜 떨어지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10년까지 내다본다면 비싼 게 더 많이 쪄요.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해서 더 많이. 그러면 그걸 언제 잡아야 하느냐? 지금 잡으면 비싸니까 하락장에 비싼 아파트 많이 떨어진 걸 잡으시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1, 4년은 소폭 떨어지는데 장기적으로 안 좋아. 5년에서 10년 보면 회복이 늦어지는 곳은 자 보세요. 경기도, 인천, 지방 대부분이네. 서울에 비해서 이곳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경기도나 인천의 핵심 지역들은 많이 떨어져도 좀 많이 올라가겠지만 나중에 신고가 찍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안 그래요. 구축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대신에 장기적으로 안 좋고 상승폭이 적은 곳 덜 떨어지는 대신에 장기적으로 안 좋아요. 저가 아파트 덜 떨어지는 대신에 장기적으로 안 좋아요. 호재가 그냥 많은 곳보다 평범한 곳들 덜 떨어지는 대신에 장기적으로 안 좋아. 그러니까 최근 4년만 놓고 보면 얘들이 낮고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얘들은 반대입니다. 4년만 놓고 보면 폭락을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보자고. 1, 4년 큰 폭하락, 5에서 10년 신고가. 자, 강남, 서울 신도시는 볼 것도 없이 얘가 경기도보단 더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비싸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곳 많이 빠집니다. 특히 프리미엄 붙은 것들, 신축. 그다음에 상승폭 큰 곳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어느 지역을 떠나서 많이 빠져요. 고가 아파트 얘들이 떨어지지 뭐 저가 아파트가 많이 빠지겠어요? GTX 호재 전철 들어온다. 얘들이 거품이 워낙 심해서 많이 빠져요. 그런데 이제 4년만 넣으면 많이 빠지는데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락장에 이걸 잡는 거예요. 하락장에. 지금 잡자니 너무 떨어지니까. 또 이쪽은 지금 잡자니 지금은 뭐 덜 떨어져서 좋은데 장기적으로 안 좋으니까 하락장에 얘들을 잡아라. 또는 하락장이 이쪽에서도 좋은 걸 잡아라. 자, 2022년 폭락 4가지 요소.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냥 떨어진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먼저 2022년의 폭락 요인이 공급 확대, 정부 정책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정부 정책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누가 대통령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규 분양이 무려 전국적으로 200만이나 돼요. 여기는 3개 신도시 추가 신도시 택지지구. 근데 이거 재개발 재건축 수도권만 해도 150만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많죠? 이게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은 분양 물량이 쏟아지지만 2, 3년 후에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이게 거의 예측은 뭐 5년 안에 끝낸다고 하는데 대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년에서 8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 공급 분양 폭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분양 말하잖아요. 당장은 경쟁률이 셀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마 미분양 천지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얘들이 미분양 나옴으로써 다주택 800만. 더 많네요. 지금 다주택자들을 누구를 다주택자라고 하느냐. 그냥 순수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 매물.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이 사람들이 매물 풀었다면 지금 집 모자라지 않아요. 이게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자, 헌 것들이든 새 것들이든 이게 터짐으로써 얘들 폭락하고 얘들은 미분양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 확대 두 가지. 그 다음에 정부가 새롭게 편성되면 아마 이거 잡을 것 같은데요. 다주택 보유세, 누진세 뭔 말이냐. 보유세라든가 종부세에 대해서 다주택은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요. 꼭 누진세가 아니라도 점점
지금 해마다 이게 비율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국회 통과한 거. 그 순위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것 같아. 다주택 누지세 플러스 임대주택 사업 혜택은 이제 이건 사실상 폐지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아파트의 경우. 갭투자 제한, 갭투자 차익 환수, 토지거래 허가제 또는 갭투자를 못하게 한다든가 제한을 둔다든가 차익을 환수한다든가 이게 바로 뒤따를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건 정부 정책에서 강력 대책이죠. 물론 불필요한 대책은 없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대책 상당히 많거든요. 괜히 그것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 없애고 꼭 필요한 이 두 가지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쏟아지면 폭락하겠죠. 자영업자 비율과 폐업 비율도 높아요. 여기 보시면 2015, 16, 17, 18, 19년 보세요. 자, 점점 늘어났네요. 106만이 117만까지 늘어났죠. 폐업도 73만이 85만까지 늘어났어요. 빨간색. 자, 그런데 폐업률이 어느 정도냐? 76, 72, 66, 72. 어떻습니까? 폐업률이 그냥 70% 넘죠. 자, 5년간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보통 장사하려고 돈 벌려면 10년은 해야 한다는 거 다 아실 거야. 5년도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그런데 이거 5년 이내에 망하는 곳이 거의 70% 이상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할 때요, 그냥 거의 종업원으로 있는 한이 있더라도 몇 달간 준비해야 돼요. 그냥 쥐솔깃해가지고 여기 장사 될 것 같다 해서 확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은 신도시가 많다 보니까 이 상가도 공실이 엄청나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상가 월세 받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은 장사 안 돼서 망하지. 월세 주는 사람들은 월세가 안 들어와서 망하지. 그래서 상가는 좋게 안 봐요. 앞으로 갈수록. 국내 주요 업종 창업 5년차 폐업률, 특히 음식점 이거 조심하세요. 숙박업체 80%가 넘어가고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산업 지원 서비스, 도소매까지 웬만한 곳들은 7, 80% 이상이 5년 동안 못 버티고 평균적으로 1년 이내 망하는 회사가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지 이것저것 들어가지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요. 주담대 금리 5% 취약계층은 더 높다.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여기 3.85에서 5.19 주택 주담대 금리 6% 신용대출 5% 임박 빚도 영끌적 폭탄 터지나 제목이 아예 이러잖아요. 뉴스 제목이 이렇게 지금 좀 살벌한 쪽으로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최소 2번 아니면 3번 인상될 텐데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는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기 대출 증가 취약계층서 더 가팔랐다. 1분위, 2분위, 3분위 쭉 있는데 1분위가 하위 20% 2분위는 하위 40% 안에 들어가는 건데 거의 어떻습니까? 취약계층이 대출도 많이 받죠.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고위험 무직 가구. 자, 빚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1억씩 이렇게 빚을 지고 있고 자영업자들 얼마 정도 빚을 졌는지 보세요. 자, 지금 3억 5천만 원 평균이 3억 5천만 원이에요.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산이 10억 넘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빚이 이렇게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지만 이 많은 빚을 지고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요 이거 몇 억씩 까먹어요. 가계부채 비율 OECD 1위, 가처분 소득 대비는 6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7. 이거 미국하고 비교하니까 더블이네요. 104.6. 그쵸? 엄청나게 우리나라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인구 적은 소국들 빼고 다 주요 국가,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좀 러시아 큰 나라들은 여기에 있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6입니다. 그러니까 가계 부채 증가율하고 그냥 가계 부채는 1인데 순 가처분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대략 한 6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다. 실질 집값 상승률 세계 1위입니다. 전국 집값 하락세 지역. 여기 보시면 실질 집값 세계 1위라고 나왔죠. 올해 무려 23.9%나 뛰었는데 한국이 1등이네요. 자, 23.9%로. 명목상으로는 터키가 1등이고 경기도 광명도 3억 빠졌다. 수도권 집값 하락. 광명 3억, 인덕원 3억, 서울 4억, 세종 3억. 이제 솔직히 10억도 제대로 안 가는 것들이 3억씩 빠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구 마이너스 0.02, 세종 마이너스 0.05, 광명 마이너스 0.01, 광양 마이너스 0.04, 포항 마이너스 0.02. 이렇게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계속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뜨거웠었죠. 언제? 이게 바로 9월 달의 시계체로입니다. 이거 지금 열 감지 카메라로 한 건, 이거를 부동산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여름에 뜨거운 불장이 두듯이 바로 이런 색깔이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아주 파랗게 다 바뀌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무주택자들만 살판나는 세상이 온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분은 주택이 있더라도 현금이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무주택자들도 당연히 좋지만 절호의 타이밍이 왔을 때 최고의 지역으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